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를 깔고 앉은 나라에서 왜 국민들은 한여름 50도 폭염의 전기가 끊겨 거리로 뛰쳐나올까요? 지금 이런 핵 문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또 들끓고 있죠. 미군 함대가 들어가고 유가가 출렁이고 한국 정유사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바로 옆 나라, 한때 중동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라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에 이라크 사람 한 명은 1년에 약 4영 달러를 벌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그 수치를 4813달러로 추산했어요. 같은 해 한국 사람은 714달러였습니다. 이라크가 한국보다 2배 넘게 잘 살았던 거예요. 당시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이라크를 두고 베네수엘라나 한국에 비견되는 소득의 아랍권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의료를 갖춘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 전문가들 눈에는 이라크가 한국보다 한참 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33.0달러, 이라크는 약 6.0달러입니다. 5배가 넘게 뒤집힌 거예요. 중간엔 더 처참한 구간도 있습니다. 1996년 이라크의 1인당 소득은 약 343달러였어요. 1년에 343달러면 한 달에 30달러도 안 됩니다. 석유라는 자원이 저주였을까요? 아닙니다. 운도 저주도 아니에요. 이건 4번의 결정적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고 그 선택은 거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2개를 먼저 걸어놓고 시작할게요. 한국보다 2배 잘 살던 나라가 어떻게 한국의 5분의 1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 추락을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독재자 한 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단 한 사람의 손에, 단 하나의 자원에 몰빵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구조의 이야기예요. 이라크 얘기가 나오면 기사들은 자원의 저주라는 4글자로 끝내잖아요. 근데 1980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라크와 한국을 같은 출발선에 세워놓고 비교한 분석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그걸 해보려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먼저 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4번의 도박을 따라가고요. 다음은 동기, 그 도박이 왜 아무 제동 없이 반복될 수 있었는지 구조를 뜯어봅니다. 마지막은 결과, 2016년 지금의 이라크와 우리에게 남는 질문까지요. 미리 한 단어만 던져놓을게요. 이라크란 나라에는 퓨즈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6월 1일 이라크가 엄청난 결정을 하나 내려요. 자기 나라 석유를 캐던 이라크 석유회사 IPC를 통째로 국유화해버린 겁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나눠 갖고 있던 회사를 어느 날 전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운명처럼 딱 1년 뒤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유가가 4배로 뛰었어요. 석유를 막 제 손에 쥔 이라크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진 셈이죠. 처음엔 그 돈을 제대로 썼습니다. 바그다드 거리에 새 병원이 들어섰고 무상교육이 깔렸고 문맹퇴치 운동에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어요. 1970년대 이라크의 문맹퇴치 캠페인은 유네스코가 상을 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는 아랍권 최고 수준이라 중동의 부자들이 병이 나면 카이로나 베이루트가 아니라 바그다드로 치료받으러 왔어요. 대학엔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녔고 아랍권에서 여성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라크를 찾은 외국인들은 이 나라가 10년 안에 중동의 일본이 될 거라고 적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한 게 1973년입니다. 이라크가 오일 쇼크로 돈벼락을 맞던 바로 그 해예요. 황제철이 1973년에 첫 샘물을 뽑았고 현대중공업이 1974년에 첫 배를 만들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쇠를 녹이고 배를 지으면서 맨바닥부터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봐도 석유부국 이라크가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여기 있었어요. 한국은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을 갈아 공장을 짓고 기술을 쌓는 것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라크는 땅만 파면 돈이 나오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풍요로운 나라의 권력을 한 야심찬 사내가 야금야금 쥐고 있었습니다.
부통령이었지만 사실상 나라를 움직이던 사람 사담 후세인이에요. 1979년에 드디어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그 자리를 굳힌 방식부터가 심상치 않았는데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죠. 대통령이 된 사담은 이듬해인 1980년 9월 22일 첫 번째 도박을 던집니다. 옆나라 이란을 침공한 거예요. 이라크 공군기 100대 이상이 새벽에 동시에 이란 영공을 넘었습니다. 계산은 이랬습니다. 이란은 막 혁명을 겪고 군대가 엉망이고 장교들은 처형당하거나 쫓겨났으니 지금 치면 며칠이면 끝난다는 거였죠. 국경의 물길도 되찾고 혁명이 이라크로 번지는 것도 막고 한 방에 해결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8년을 끌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요. 사망자가 양쪽 합쳐 50만 명을 넘었고 이라크 쪽만 18만 명이 죽고 25만 명이 다쳤어요. 사담은 이란군과 민간인에게 머스타드 가스 같은 화학무기까지 썼습니다. 이라크가 이 전쟁으로 입은 경제 손실은 1980년대 화폐 가치로 약 5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라크는 700억 달러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석유 부국이 하루아침에 채무국이 된 겁니다. 이 8년을 한국과 겹쳐서 보겠습니다. 198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약 714달러였어요. 전쟁이 끝나는 1988년에는 약 750달러가 됩니다. 같은 8년 동안 소득을 거의 3배로 키운 거예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른바 3조 호황이 한국을 밀어줬고 1986년부터 88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평균 12%를 넘었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87년 민주화, 88년 서울올림픽 모든 게 폭발하던 시절이죠. 토끼가 8년 내내 제 발등을 찍는 동안 거북이는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은 8년이에요. 한쪽은 500억 달러를 전쟁으로 태웠고 한쪽은 소득을 3배로 불렸습니다. 이게 정말 운이 나빴다는 말로 설명이 될까요? 만약 사담이 그 8년 동안 이란을 치는 대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학교를 더 세웠다면 중동의 한국은 진작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폭군 한 명을 잘못 만난 거죠. 실제로 이라크를 다룬 다큐멘터리 대부분이 이쯤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한 사람의 광기가 나라를 망쳤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담이 어떻게 그런 도박을 4번 연속으로 던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보통의 나라는 한 번만 크게 실패해도 권력이 흔들립니다. 장관이 반대하고 군이 머뭇거리고 여론이 들끓죠. 이라크에서는 브레이크가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비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에는 매년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출이요. 물건이 안 팔리면 외화가 마르고 외화가 마르면 정권이 흔들리니까 싫어도 세계 시장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라크는 그 시험이 면제된 나라였습니다. 땅에서 돈이 솟으니까 국민을 설득할 필요도 시장에 검증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망쳤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그 도박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느냐로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와요. 아까 미뤄둔 얘기 사담이 권력을 굳힌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1979년 7월 22일 대통령이 된 지어새 만에 사담은 바트당 고위 간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한상에 올라가 담배를 천천히 피우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명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경비병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날 68명이 끌려나갔고 그중 22명이 직결재판으로 처형됐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사담은 살아남은 간부들을 총살 집행에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전원을 공범으로 묶고 누구도 배신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연산군의 어전회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라크에서 아니요라는 말은
사형 선고와 동의어가 됐어요. 장군도 장관도 외교관도 사담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게 된 겁니다. 이 장면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두 번째 도박이 나옵니다. 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사담에게는 700억 달러가 넘는 빚이 있었고 상당 부분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에서 빌린 돈이었어요. 사담의 논리는 내가 이란 혁명을 막아준 덕에 너희 왕정이 무사한 것 아니냐, 그러니 빚을 깎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쿠웨이트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오히려 석유를 펑펑 뽑아 유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석유로 빚을 갚아야 하는 이라크는 더 막막해지죠. 사담은 여기에 쿠웨이트가 국경 너머로 비스듬히 시추해 이라크 석유를 훔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얹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를 통째로 삼키는 도박을 준비해요. 빚도 지우고 쿠웨이트의 어마어마한 유전도 차지하고요. 걸림돌은 미국이었습니다. 1990년 7월 25일 침공 여드레 전에 사담은 미국 대사 에이프릴 글래스피를 불러 슬쩍 떠봅니다. 글래스피 대사는 아랍 국가들끼리의 국경 분쟁에 미국은 입장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어요. 사담은 이 외교적 침묵을 초대장으로 읽었습니다. 미국은 말만 하지 군대는 안 보낸다고요. 치명적인 헛발질이었어요.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이 즉시 움직였고 나흘 만에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의 전면 경제 봉쇄를 때립니다. 이듬해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을 100시간 만에 무너뜨렸어요.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온 제재였어요. 이 경제 제재가 2003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어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 이라크의 1인당 소득은 이미 500달러대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제재가 이어지면서 1996년에는 약 343달러까지 떨어집니다. 한 달에 30달러, 우리 돈으로 4만 원 남짓으로 한 가족이 버텼다는 얘기예요. 통화는 더 처참했습니다. 걸프전 전에 이라크 디나르는 공식 환율로 1디나르에 3달러가 넘었어요. 디나르가 달러보다 비쌌던 겁니다. 제재가 끝날 무렵엔 1달러를 바꾸는데 디나르 수천 장이 필요했어요. 식료품 물가는 침공 후 1년 사이에 100% 넘게 뛰었고요. 같은 1990년대에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1996년 12월 한국은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격리되던 그 시기에 한쪽은 문이 닫혔고 한쪽은 문이 열렸어요. 그 와중에 사담이 뭘 하고 있었는지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이 한 달 4만 원으로 버티던 그 시절 사담은 궁전을 짓고 있었어요. 1999년 미국 국무부 추산으로 약 50채 들어간 돈이 최소 20억 달러입니다. 기가 막힌 건 타이밍이에요. 걸프전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제재로 국민이 굶주리던 시기에 1년에 5채꼴로 새 궁전을 올렸습니다. 대리석을 깔고 황금 수도꼭지를 달았어요. 국민은 촛불, 대통령은 황금 수도꼭지. 사담은 자신을 고대 바빌론의 왕이라 여겨서 바빌론 유적을 복원하며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겨넣게 했습니다. 수천 년 전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에 그렇게 남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재 기간에 이라크 어린이 40만에서 50만 명이 굶주림과 의약품 부족으로 죽었다는 통계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학 학술지의 후속 연구들은 그 통계의 핵심 조사가 제재 해제를 노린 사담 정권의 대규모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담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숫자마저 협상 카드로 부풀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죽음을 선전 도구로 쓰는 정권이라니요. 이 구조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라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라크 국민들은 한여름에 전기가 없어 죽어나갑니다. 50도가 넘는 폭염에 에어컨이 멈춰요. 한여름 전력 수요는 5만 메가와트가 넘는데 실제 공급은 2만 4천에서 2만 8천 수준 수요의 절반입니다.
그나마 만든 전기도 40% 넘게 송전 과정에서 새거나 도둑 맞아요. 더 황당한 건 석유를 캘 때 같이 나오는 천연가스를 그냥 하늘에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스를 모아 발전소를 돌리면 되는데 그럴 시설을 안 지어서요. 발전 연료는 모자란데 연료가 될 가스는 공중에 날리는 미다스 왕의 식탁 같은 장면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마당 밑엔 금광인데 집안에선 촛불을 켜고 사는 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라크 경제가 통째로 석유 하나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입의 90% 안팎, 수출의 99%가 석유예요. 1972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었으면 그 알로 제조업을 키우고 농업을 살리고 기술을 쌓았어야 했는데 사담은 그 알을 전쟁과 궁전에 부었습니다.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데 뭐하러 힘들게 공장을 짓겠어요? 전문가들이 중동을 얘기할 때는 미국인이 이란인이 지정학만 떠들잖아요. 정작 이 발전소 숫자, 하늘에 가스를 태우는 이 장면을 짚는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걸어둔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왜 아무도 이 추락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라크를 무너뜨린 건 석유가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1979년 그 회의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석유는 과부하 걸린 전류처럼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줬고 그 회로엔 퓨즈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도 끊어줄 장치가 없으니 불이 나면 집이 통째로 타는 거예요. 4번의 도박은 4번의 관기가 아니라 퓨즈 없는 회로가 4번 합선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합선이 2003년에 옵니다. 그해 3월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해요. 4월 9일 바그다드 피르도스 광장에서 12m짜리 사담 동상이 미군 장갑차에 줄이 걸려 끌려 내려옵니다. 시민들이 몰려와 신발로 동상의 머리를 때렸고 전 세계 방송이 이 장면을 독재의 종말로 내보냈죠.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게 있어요. 그날 광장에 실제로 모인 시민은 생각보다 적었고 카메라 앵글로 군중이 많아 보이게 연출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독재의 상징조차 절반은 연출이었던 셈이에요. 사담 본인은 그해 12월 13일 고향 티크리트 외곽의 농가마당에서 발견됩니다. 깊이 2m 남짓한 구덩이, 이른바 거미굴에 숨어 있었어요. 한때 50채의 궁전을 가졌던 남자가 헝클어진 수염으로 땅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총 한 발 쏘지 못하고요. 그리고 3년 뒤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라크를 정말 끝장낸 건 사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미국이 내린 2개의 명령이었어요. 점령 행정을 맡은 폴 브리머가 2003년 5월에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바트당 전면 금지. 둘째, 이라크 군대 완전 해체. 이 두 번째 명령으로 약 40만 명의 군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손에 총을 든 채로요. 월급도 명예도 잃은 무장 군인 40만이 거리로 쏟아진 겁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반란 세력으로. 그리고 나중엔 IS의 뼈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라크가 이후 10년 넘게 종파내전의 지옥에 빠진 결정적 이유가 이 한 장의 명령이었어요. 브리머는 훗날 대통령이 바트당 청산을 이라크 국민의 당장의 필요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정치적 청산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사담이 무너진 뒤에도 이라크의 운명은 여전히 이라크 바깥의 한 사람 책상에서 결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54위, 청년 셋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32%예요. 세계가 탐내는 석유를 깔고 앉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은 떠날 궁리만 합니다. 정부 수입의 88%가 여전히 석유에서 나와요. 50년 전보다 의존도가 오히려 심해진 겁니다. 2025년에 유가가 흔들리자 이라크 경제는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섰어요. 같은 50년 동안 한국은 가발을 팔다가 신발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다가 배를 짓고, 배를 짓다가 반도체로 갈아탔습니다. 지금 한국 수출의 기둥인 반도체는
자원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 머리로 만든 거예요. 이라크는 50년 동안 석유 하나만 쳐다봤고 한국은 50년 동안 먹거리를 4-5번 갈아치웠습니다. 그 차이가 5배의 격차가 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전기 없는 산유국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보이는 건 그 정전이 사고가 아니라 50년짜리 구조가 만든 필연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980년이란 침공. 둘째, 1990년 쿠웨이트 침공과 13년 제재. 셋째, 석유 하나에 모든 걸 건다닐 경제와 궁전짓기. 넷째, 2003년 미국 침공과 군대 해체.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단 하나의 자원 위에서 단 한 사람의 배팅에 걸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배팅이 틀렸을 때 이를 끊어줄 퓨즈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돈을 여러 산업으로 나누고 권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제도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 이라크는 그 셋 중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바그다드 시민의 지갑은 서울 시민의 2배로 두툼했습니다. 2023년엔 서울 시민이 5배가 됐어요. 따라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누적, 그리고 그 선택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수출의 기둥이 사실상 반도체 하나에 기대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치들은 충분히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라크의 50년이 무서운 건 그들이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잘 나가던 시절엔 아무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바그다드에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퓨즈가 필요 없어 보이는 시절이 사실은 퓨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절인 겁니다. 석유는 땅에서 솟았지만 그 석유를 어디에 쓸지는 사람이 정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건 땅속에 묻힌 자원이 아니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이런 분석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